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권 남용이라며 공수처 고발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부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까지 국정감사 내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3조 3천억 원을 지원해 매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 매입 계획과 함께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핵심 요충지 리만을 탈환하는 등 전세가 급변하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는데 달라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대해 잠시 뒤 국경 없는 저녁에서 전망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전면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하면서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마다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는데 전국이 다시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어 결국 현 정부 출범 뒤 벌여온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야당 탄압, 또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태도가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성역이 아니라며 오만과 독선을 벌이고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사법에 또는 감사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전례가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 탄압에 천병 노릇을 하는 걸 묵과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순방 논란을 잠재울 역공카드로 적극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가 서면 조사 논란을 두고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처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신구 권력이 또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일단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신구 정권의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를 둘러싼 여야 설전소.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는 뜻을 공고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기관인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리 유지에 나선 건데 여전히 진상규명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왔고 이를 위해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였다며 전례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993년 율곡비리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4대강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방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감사라며 그 배후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서면조사 통보뿐 아니라 전 정부 태양광 사업 등 전방위적 포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 윤 대통령도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8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일단 숨을 고르고 있지만 야권이 윤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만큼 전현직 대통령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까지 국정감사 내내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기선 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에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로 일축하고 여당과 내각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언론사가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거친 공방은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장으로 옮겨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감사원 고발로 맞선 민주당과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제안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국민의힘 사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국민의 피눈물 나는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언론정책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교체 이후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와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모두 90만 톤의 쌀을 올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작황이 좋지만 쌀 소비량이 줄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며 이 같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역대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올해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유사시나 천재지변에 대비한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으로 확대 가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을 비롯해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 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해 농민들의 쌀 판매를 돕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 출발 기금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에만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30조 원 규모로 원금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딛고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 기간에는 3일째까지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규모는 4,027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됩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넘게 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을, 부실 우려 차주는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에 한해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의 60에서 80%까지 이뤄집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특히 원자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워지고 있고 재기 지원과 신용 회복을 이제 지원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한데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돼 온라인 신청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 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득과 재산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2달 정도 걸립니다. 정부는 우선 1년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나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오늘 같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6배 많은 수준인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10월 이딴 황금 연휴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빨간 날도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44.5%, 정규직 노동자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4명 이상이 휴일에도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2명 정도만 공휴일에 일한다고 답한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휴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정규직 노동자는 80%가 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영역에서든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도 단계적으로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에 법정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노동 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0대 초반까지 내려오며 뚜렷한 감소세를 유지한 가운데 내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됩니다. 실내 마스크는 내년 3월쯤 벗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0,000대 초반으로 일주일 전보다 2,000명, 2주 전보다 7,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재유행 초입이었던 7월 4일 이후 13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여기에 해외 유입 환자가 132명으로 84일 만에 100명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61명, 사망자는 20명으로 역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촉 면회가 재개됩니다. 방문객은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원 입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게 코로나든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이든 간에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는 남아있는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는 내년 3월쯤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 유행할 이번 겨울이 고비이긴 하지만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나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차관은 정확한 해제 시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의료 방역 체계를 통해 이번 겨울 7차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8일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지금 일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네, 뭐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만약에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를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은 더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보면은 감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현장 조사도 있고 또 출석 요구도 있고 또 자료 제출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조사가 서면 조사입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면 질문지를 읽어보고 그게 맞게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것은 전직 대통령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는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헌법과 감사원법 쭉 읽어봤는데요. 감사원은 뭐 비록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와 공무원들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감사원법에는 3가지만 배제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군기밀 또 작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 그 직무감찰 범위는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과 거기에 속한 공무원들, 소속 직원들은 직무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지만 뭐 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주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2020년 9월 20일 우리나라의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항군의 공격을 받아서 피격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9월 23일 보면은 관계 대책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해서 회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첩보와 상황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정원에서 지금 삭제가 됐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삭제가 됐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금 명쾌하게 국민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라도 서면 조사 정도는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뭐 법적으로 따져도 그 배제하는 이 조항에는 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면은 조사를 떳떳하게 받아라 이런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문제가 없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문제가 없다면은 당연히 조사를 안 받아야 되죠.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의 자격이 된 지금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하면은 누가 받겠습니까? 일단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감사원에서 조사받아라라고 한다면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좀 뭐 위신도 있고 예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뭐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뭘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에요. 현재 이제 감사원법 50조에 따르면은 감사 대상 기간 외에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 어떤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제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서면 조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점입니다. 이게 9월 28일 날 서면 조사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9월 28일 이 시점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 정상 간의 외교 무대에서 막말 논란이 굉장히 문제가 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감사 지금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를 국면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은 이제 절차가 좀 문제입니다. 어떤 절차가 문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 내지는 뭐 조사를 들어가기보다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이라면은 뭐 국정원장도 있을 것이고 서훈 또 국가안보실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요청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는 절차적인 과정을 좀 거쳤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나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특별한 또 구체적인 특정한 혐의가 있느냐라는 문제죠. 지금 아시겠지만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같은 경우는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뭐 실적에 의한 표류에 의한 지금 월북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논란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구를 한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리하면 국면 전환용 또는 전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대결 정국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기 위한 그런 감사원의 조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지우기 어렵습니다. 네. 뭐 국면 전환 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갑자기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지난 7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그다음에 안보실장 서훈 씨죠. 이런 분들도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전 대통령에게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무슨 혐의,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입니다. 감사원장이 결재해가지고 뭐 감사 조사 요구서를 보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랬으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감사원에서 입장 발표문을 보면은 이게 10월 14일까지 감사를 종료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조사 뭐 질의서를 보냈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굳이 꼭 정략적 목적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조금 왜곡해서 하는 것은 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서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묻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뭐 실무자들이 알 만한 그런 자세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통령 수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만한 그런 어떤 큰 틀의 내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무례하다, 불쾌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메일로 보냈는데 바로 반성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거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감사원의 질의서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4명이에요. 첫째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여기서 2명의 전 대통령은 질의서에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율곡비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보냈고,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4대강 사업 관련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관련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감사원이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감사원의 감사가 불법적인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에 이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무려 34개 분야에 대해서 이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것도 지금 불법 감사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에서 지금 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다. 그리고 또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서도 감사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뭐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함께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감사원이 사실상 어떤 대결 정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이 조사 시도에 대해 어떤 진정성을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 취지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수령을 거부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뭐 한마디도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맥락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반성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또 감사원에서는 그 질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 내용을 보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전혀 일각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뭐 의혹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좀 더 이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소명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 질문서 내용을 이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을 거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감사원의 조사뿐만이 아니고 검찰의 뭐 수사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고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무감찰, 즉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감사원법 12조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 또 홍보원에 대해 가지고 감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꼭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항목에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언론 발표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참모들과 비서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수령을 하지 않고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협의와 수령 거부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9월 28일 날 뭐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그저께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메일 내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원에서 한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서면 조사에 응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를 받는 비서진이 그러면 뭐 서면 조사 내용이 어떤 거냐, 주제가 뭐냐,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항목들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통화를 했을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그 질문 내용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거는.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원장이 마구잡이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표적 감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 정권 적폐 수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자신을 겨냥한 그런 감사와 수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두 전직 국정원장 그러니까 박지원 그리고 서훈 이분들을 이제 국정원에서 고발했는데 고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지금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질의서, 이 감사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을까? 혹시 이게 하명 그런 감사는 아닐까? 최소한 저는 현 감사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고발할 때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런 식의 대결 정국이 계속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국을 대결 정국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빨리 국면 전환을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감사원장 대부분의 감사위원들이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헌법과 감사원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은 독립성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자체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2016년에 퇴임 이후에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보다도 훨씬 약한 감사원에서 요청하는 서면 조사거든요. 이건 받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말이 하면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만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그러면서 이메일 질의서를 반송했다 이래 하는데 이게 왜 대단히 무리한 짓이죠?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무리한 짓인가요? 물론 약간의 불쾌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 불쾌감의 표현 정도가 상당히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법치에 조금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오히려 이 정쟁 대치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고 외교 성과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비서고 논란 계속돼 왔고요. 지금 이런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감사원 조사 문제로 이제 여야 간에 또 대치 국면이 발생을 했고, 자, 이런 흐름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도 이제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지율 결과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금요일 나온 지지율 결과도 있었고요.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이 의뢰해서 조사기관이 리얼미터가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34.6%에서 31.2%로
일주일 사이 좀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이 지지율 조사 결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일단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비속어 논란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교적인 사안과 관련된 그런 이 재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좀 소폭 하락세, 그러니까 뭐 3.4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다가 30% 초반으로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방 외교 논란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지지가 올라가고 긍정적인 지지가 일단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방 외교 논란 속에서도 사실 순방 외교 성과가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실이 제대로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내용 많게끔 홍보를 잘 못했고, 오히려 비속어 논란이 증폭되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도 긍정은 떨어지고 부정은 올라가고, 부산, 경남, 울산에도 긍정은 내려가고 이제 부정은 올라가고, 70대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층에서도 부정이 약 한 10% 정도 올라가고 긍정은 10%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또 청와대 홍보실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잘해서 이제는 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부가 또 하고자 했던 일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방어, 그다음에 또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지금 이제 총체적 경제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거든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또 거기다 경상수지 적자, 이게 또 97년, 98년 IMF 경제 위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국민의 불안과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대통령과 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또 지지도가 조금 반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민생 현안과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런 그 문제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역시 국감도 맞물려서 좀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 아닙니까? 개혁 입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전면적인 대결 정국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협조가 있겠습니까? 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제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 네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빈손 외교, 또 그리고 굴욕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어떤 성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막말 논란까지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히려 MBC 언론 보도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다시 최저 24%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지금 거의 최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정평가가 급속도로 높아진 결정적인 배경은, 하나는 이제 중도층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지금 이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빅데이터 썸 트렌드 분석 결과에 보면은요, 긍정평가가 14%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84%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20%대를 확실하게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만약에 20%까지 무너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제가 볼 때는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협치 정부로 국명 전환을 하고, 지금까지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막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내일 국정감사도 시작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이제 협력을 해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현안도 많은데, 일단 협치는 좀 실종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엔 또 두 분 모시고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전개된 이제 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내일 다시 심의합니다. 한 차례 불어되자 정 전 교수가 3주 만에 다시 신청한 건데요.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어 이번 심의에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와 하지 마비 등을 호소해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난 8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진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곧바로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반면 여당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형 집행정지가 불어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때법과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 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첫 신청 불어 3주 만에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다른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디스크 등 증상이 더욱 나빠졌다며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건을 분리해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신청을 접수한 뒤 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다시 관찰했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배임 혐의보다 유죄를 입증하기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도 쉬울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닮은 꼴인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특혜와 비리를 확인했다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일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옛 부패방지법 규정입니다. 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적용되는데 지난해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법에선 사라진 조항입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짬짬이 해 부당이득을 나눠 챙긴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을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새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론 대장동 재판의 핵심 쟁점인 배임보다 유죄 입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배임의 기본 구조는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 입맛대로 사업 구조를 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법정에선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나 임무부터 정확한 손해 액수까지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은 내부 비밀 이용이 핵심이라 배임보다 상대적으로 간명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부패방지법을 어겨 얻은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돼 있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유리합니다. 또 결국 이면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앞으로 전개될 수사를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깐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추가 혐의로 대장동 일당의 구속 기한을 최대한 늘려가며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
김만배, 남욱시는 다음 달 끝납니다. 검찰은 일단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차례로 구속 연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낙승할 거란 예상과 달리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브라질 좌파 대부냐 남미의 트럼프냐 극심한 좌우 대결 속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혈투가 예상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룰라 전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결선 투표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48%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5%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E eu sempre achei que a gente ia ganhar essas eleições. E quero dizer para vocês que nós vamos ganhar essas eleições. 이번 브라질 대선은 어느 때보다 2년간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당 소속의 좌파 성향인 룰라 전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자유당 보우소나루 대통령. 룰라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박빙이었습니다. Caminhar com a esquerda nos caminhos da Venezuela, da Argentina, da Colômbia e também lá da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과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룰라 전 대통령은 과거 부흥기에 대한 향수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숨은 지지자가 적지 않다는 1차 투표 결과가 나오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이 이기지 않으면 대선 조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선 불복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브라질 좌파 대부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 최종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중남미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 4개 주 병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되레 요충지를 뺏긴 푸틴이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핵을 꺼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겪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일요일에 방송한 영상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리먼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여전히 방어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리먼 지역을 탈환했는데도 러시아는 마치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듯 행세한 겁니다. Сейчас личный состав окапывается, оборудуют огневые позиции, точки, производят минирование. Ну, обычная работа. 하지만 실제 리먼 지역 모습은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리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Офіційно, що населений пункт Ліман був повернутий назад під український прапор силами від 81-ї і Національної гвардії. 4개 주 병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요충지 리먼을 뺏기며 체면을 구긴 푸틴. 러시아 측 체첸 정부 수장이 핵무기를 포함한 더 과감한 조처를 주문하는 등 러시아 내부에선 공공연히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경 가까이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은 불법적이고 무책임하다며 러시아 같은 큰 나라 지도자가 꺼낼 얘기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겪게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Russia. It will, of course, totally change the nature of the conflict.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핵심 인사 추가 제재에 나서는 한편 항모전단을 대서양에 파견하며 핵 억제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핵을 쓰면 미군이 직접 참전할 건지 묻는 질문이 미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선언 하루 만에 동부의 핵심 요충지 리만을 탈환하면서 전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를 꺼내들자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결정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경고에 나선 상황인데요.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4개 주에 대한 그 병합, 아직까지도 이제 최종 병합까지는 뭐 한 2개 정도 절차가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지만 이제 서류상의 절차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푸틴 대통령이 그 선언을 했고 합병이 됐다는 선언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의회 비준, 그다음에 의회가 이제 저 상하원이 비준이 되면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절차, 이 정도의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같은 경우에는 자칭 이제 공화국으로 독립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두 곳은 그냥 그 러시아에 합병을 한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두 곳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화국 독립 선언을 하지는 않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겠다와 그다음에 그 러시아로 합병을 하겠다 이제 두 절차. 근데 사실상 이것들도 그 뭐 그냥 일사천리로 다 뭐 끝났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절차, 의회의 비준 절차, 그러니까 러시아 의회의 말씀이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이 정도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절차이고 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그렇죠. 거죠.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합병을 선언하자마자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이 도네츠크에 있는 그 도시죠 리만을 탈환을 했어요. 네. 이 리만이 어떤 그 전략적인 거점이라고요? 예, 리만이라는 곳이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한 2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철도 거점이기도 하고 그 위치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데 루안스크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거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 나오는데 이제 그 보시면 리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그 도네츠크에 있습니다만 루안스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데 저게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공격을 할 때 지금 다른 표시되어 있는 리스찬스크라든가 바흐무트 이런 곳들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리만 이렇게 점령을 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리만을 점령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역순으로 이제 점령을 하겠다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네. 저 리만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병참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리만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복을 한 다음에 봤더니 우리 국민 투표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만이라는 도시가 아까도 보시다시피 도네츠크 안에 있는데 도네츠크에서 국민 투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 투표를 했다는 흔적이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투표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형식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도네츠크 전 지역에서 루안스크 그러니까 모든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전 지역에서 투표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일종의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건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군이 병참 기지로 사용하던 그 장소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곳을 가져가게 되면은 향후에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도 좀 차질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죠. 우크라이나군도 좀 더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그 거점, 전략적인 거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위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쉽게 물러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가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혹시 밀리고 있다는,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핵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쌓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정도로 네. 너무 무기력하게 너무 쉽게 내줬다. 네, 쉽게 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지금 뭐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이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찍은 어떤 그 군사들의 사진인데 러시아가 이제 패퇴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켜본 증언들에 따르면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의 전세로 봐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뭐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너무 쉽게 물러난 그런 측면이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지점, 혹시 이러한 그 러시아가 당한 일종의 이제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전술 핵무기나 이런 거를 이제 쓸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이제 서방에서도 이런 그 가능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이제 모든 질문은 핵으로 종결이 되는데 네. 과연 이제 핵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참모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참모도 그 참모지만 이제 소수 그 민족으로 구성된 공화국 중에서 친 푸틴 지금 이제 체첸 공화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과거에는 체첸 공화국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전쟁까지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현재의 체첸의 수장은 친 푸틴의 인물인데 그 인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핵을 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역할 분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엄포가 아니다라고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술 핵무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소량의 핵무기는 그 전통 그 옛날식 무기, 재래 무기 속에다가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그 모든 그 가능성을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위성까지 동원을 해서 저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도 진짜 러시아가 핵을 쓰겠다고 하면 그걸 잡아내기는 어렵다. 그걸 사전에 감지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무기에다 얼마든지 그 포함을 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이제 이 미국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이게 서방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 결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건 결정적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최후의 대응, 더 이상은 이제 러시아에 더 이상은 물러날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최종적인 단계인데 핵을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단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소위 그 광인 전략,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합리적인 분석은 나한테 하지 마. 이건 나는 안 통해라고 하면서 어떤 그 심리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핵을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민간인까지 사상을 가는 그런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거는 정말로 그 마지막 그거는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사람이 거의 있지 않은 이런 지역에 사전에 경고를 하고 네. 민간인들 비키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어떤 소량의 어떤 그 공격을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한 최후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하나는 어떤 공중에서 이렇게 폭발을 시켜서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명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인터넷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마비되는 그런 정도의 공격.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공격도 사실은 그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나토와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이 핵무기를 쓰더라도 굉장히 국지적인 그 장소에서 민간인의 피해를 이제 좀 배제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핵무기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물론 가능성은 적게 보십니다만, 네, 적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를테면 뭐 바다 같은 해양에서 뭐 터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공중에서 터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특수 군사 작전이다. 네. 그러니까는 그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였는데 지금 이 네 곳을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자국 영토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의 공격은 이 자국,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 영토로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온다는 그렇기 때문에 핵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과연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핵을 쓸 것인가? 근데 사실 선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 크림반도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점령을 했고, 그러니까 합병을 했고, 그런데 크림반도 내에 이 그 공항에 미사일 공격으로 보이는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번 공격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 몇 달 전에.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핵무기를 그 전에도 영토 침범을 당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핵무기를 썼었던 그 충분히 명분이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핵 무슨 사용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관이죠.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 금융시장도 좀 출렁거렸고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경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이 위기감이 좀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과연 누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거는 뭐 어느 한쪽으로 이번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그런 배경인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서방과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는 러시아가 폭파시켰다,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러시아가 예상 이상으로 펄쩍 뛰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펄쩍 뛰면서 반발을 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번 그 네 곳의 그 가스 유출이 어느 쪽으로 유리할 것인가? 유럽에서는 유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은 이 유럽 국민, 서유럽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불안감을 주게 해가지고 네. 이 정말로 이번 겨울에 이 국민들이 정말 이 서유럽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리전을 벌리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까지 가스관을 폭발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의문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스관이 해저로 지나가는 게 폭발된다는 건 거의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일단 이게 우연한 사고는 아닌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발시켰을 저거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저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폭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 해저 안에 우리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가스관만 묻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 광 인터넷 케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케이블들이 해저 안에는 무수한 어떤 거미줄처럼 묻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스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망까지 이런 그 해저 안에 이 밑에 있는 모든 케이블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럽 시민들이 인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스는 그냥 조금 덜 쓰면 되겠는데 만약에 인터넷망이 무슨 깨진다,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가스관 폭발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전쟁 차원에서 러시아에서 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저에 묻혀 있는 그런 관이기 때문에 네. 가스관도 그렇고 이제 광 케이블도 그렇고 일일이 각 지점을 누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어떤 그 테러나 이런 형태로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맞습니다. 목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럽 각국이 그러면은 이 노르트 스트림 말고
다른 그 대체선을 찾기 위한 그 노력이 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가스관을 잇따라 가동을 하고 있죠? 네. 뭐 사실 그 이번 그 2월 말에 전쟁이 터진 이후에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아서 이제 전 세계로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제 뭐 그 올 겨울에 쓸 가스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각 국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그러니까 러시아 이외의 다른 곳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스관을 이제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그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 터미널을 계속 이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계속 이제 서유럽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득될 게 없는 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이 폭발된 그 가스관들은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건가요? 복구가 당장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가스가 새는 건 멈췄는데 예. 당장 복구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예.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복구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정지 상태로 이제 그런 상태죠. 예,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사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인 전주환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지만 누리꾼들은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반응입니다. 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죠. 신상 공개 사진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고 사진을 찍어 공개하지만 거부하면 피의자 신분증의 증명사진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대부분이 수의 사진을 거부하면서 증명사진을 공개하는 실정인데요.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는데 수의를 입고 최근 사진을 공개한 경우는 단 1명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개한 사진들이 실제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신상 공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비뚤어진 효심 이야기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설악산 국립공원에 나무를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서 어머니의 묘지를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설악산 국립공원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 정화조를 설치했는데요. 모두 어머니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뉘우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립공원이 아니라 천국에 모신다 한들 불법이라면 어머니가 편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마산만 일대에서 떼죽음을 당한 청어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간 수거한 폐사체만 1톤에 이르는데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마산 하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근처 바다에 폐사한 어린 청어떼가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후에는 진동면 도만항과 다구항에서 어제는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추가로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오염과 악취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흘간 수거한 폐사체만 19톤에 이르고 지금도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해양오염 사고와 다르고 어린 개체만 집단 폐사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해경 등의 분석과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이어졌지만 나들이객들의 발길은 분주했습니다.
실내부터 야외 축제까지 시민들은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짧은 연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촉촉한 가을비가 적신 인천 항구. 우산에 우비까지 빗속 나들이를 든든히 준비해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해양축제. 뭐니 해도 핵심은 해산물 잡기 체험입니다. 어제 와서 꽃게잡이하고 새우잡이 해봤는데 너무 꽃게랑 생물들이 너무 싱싱해서 아이들이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빗줄기와 함께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바다의 낭만을 한층 더하는 것만 같습니다. 바람도 오늘 많이 불어서 왕 바람개비를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다음에 또 비주로 목걸이도 만들고. 실내 놀이공원은 비를 피해 놀러온 시민들로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깜찍한 머리띠와 풍선으로 한껏 분위기를 낸 나들이객들. 길고 긴 대기 시간이 있기에 순간의 짜릿함도 더 커진다는 건 타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타기 전에는 너무 짜릿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더 짜릿하더라고요. 아틀란티스 타고 싶었는데 비 와서 못 타게 돼서 좀 아쉬워요. 두둥실 열기구에 몸을 싣고 둘러본 동심의 세계. 그 속에 푹 빠진 건 오히려 어른들입니다. 애기는 무섭다 그러고요. 저기 어두운 데는. 저희는 뭐 그냥 밑에 경치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공항은 짧은 연휴의 끝자락을 놓아보내는 여행객들의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그야말로 일상 속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이제 처음으로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다녀왔어요. 내일부터 출근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일정 소화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비와 함께 연휴를 마무리한 시민들은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간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돌봄 교실은 선택인 만큼 이용자가 급식비와 간식비를 다 내는 게 원칙인데요. 서울과 전남만 무상 간식을 주면서 지역별 보육 격차에 대한 정부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하는 무상급식 사업으로 학기와 방학 기간 돌봄 교실을 이용하면 오후 5시까지 한 번, 저녁 7시까지 또 한 번, 최대 2번 간식을 지급합니다. 특별히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보충까지 꼼꼼히 챙기고자 합니다. 돌봄 교실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용 학부모가 식사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육청마다 최소 기준만 정하고 각 학교가 사정에 맞춰 운영하다 보니 간식과 급식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지역별, 학교별 비용 편차가 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실하게 나가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실하지 않는 선, 요 정도는 좀 정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서울교육청처럼 아예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교육청만 해도 내년 간식비 예산이 255억 원으로 부담이 적지 않고 초중등 교부금이 축소될 위기에서 돌봄 미이용 가정과의 지원 형평성이나 재정 사용 우선순위 논란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돌봄 급식 무상 지원까지 고민하는 것과 달리 다른 교육청들은 간식비 지원에도 난색을 보입니다. 지역별 돌봄 격차 확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조해온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기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돌봄 교육에 대한 무상 지원 확대는 국가적 고민이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